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막이 내린 뒤 텅 빈 무대에 홀로 남겨진 배우의 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거실의 낡은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을 가늘게 훑고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세다가 문득 찾아온 정막에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 철저히 혼자가 될 것이고 그 고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자아의 파편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정된 아주 대담하고 현실적인 팩트 폭력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현지 시간으로 몇 시에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적막한 밤을 지새우는 동지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위안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00회를 훌쩍 넘긴 세월을 살아낸 한 노교수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용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거나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가슴 한구석이 세반이 빈 듯한 마치 중요한 나사가 하나 빠져나간 듯한 그 텅 빈 느낌 말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그 자리를 채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가족, 나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소란스러운 야망들. 하지만 쉰을 넘고 예순을 지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곁이 허전할까?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저 역시 그 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기하게도 수면의 양은 줄어들고 생각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간은 평생 약 26년이라는 시간을 잠을 자는데 사용한다고 하죠. 하지만 노년의 밤에 그 26년의 저축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생한 각성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고해상도 모니터의 주사율이 너무 높아서 눈이 피로한 것처럼 지나온 세월의 기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망막 위를 지나갑니다. 제 연구실은 젊은 날 늘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동료들은 학문의 정점을 논했으며 친구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는 그 소란함이 영원할 것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마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사회적 여과 장치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제 곁의 인연들은 하나 둘씩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해관계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제가 거둔 작은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 시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에 그들이 보여준 침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내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수없이 자문하며 밤을 지새웠죠.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 도둑들에게 제 영혼의 열쇠를 통째로 내어준 셈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소외감은 학술적으로 사회적 해체 소셜 디스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창한 문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개인이 원자화되면서 겪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용어가 당장 내 가슴 속의 구멍을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10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허무함과 고요함은 제 인생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생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스스로 쳐내는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을 두고 나무의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숭고한 선택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유행어를 인간관계에도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텅 빈 거실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겠지만 그 공간이야말로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성소 상추아리가 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오지 통신망처럼 속도는 빠르지만 정작 데이터 알맹이는 없는 허무한 신호들을 주고받기 위함은 아닌지 말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이제야말로 타인을 위한 연극을 멈추고 자신을 위한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이 허전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 양의 시대를 지나 질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은 처량한 노인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고 본질에 다가가는 수행자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숙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적인 미덕들을 세뇌당하며 자랐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베푼 만큼 돌아온다. 혹은 오래된 인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같은 말들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거의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정말 그 격언들처럼 돌아갔다면 제 혈압약 도수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고 주인공은 항상 의롭고 배려심 넘치며 끝내 승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다큐멘터리죠.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놀랄 만큼 단순한 생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순위 맨 윗줄에 둡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이건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단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제가 확인한 사실은 정의를 외치던 동료나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던 친구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괴로워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그 배신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변한 게 아닙니다. 단지 감춰져 있던 본성이 드러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이죠. 여러분의 카톡 목록에서 사라진 사람들, 혹은 읽고 답장 없는 일십을 시전한 그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생존 본능에 충실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낙엽수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나무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나무 스스로 앱시스산, 앱시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잎자루의 떨개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보존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내는 결단이죠. 나무에게 낙엽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봄을 기약하는 가장 지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50대, 60대를 지나며 인연이 정리되는 것은 당신의 인간관계가 파탄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겨울을 준비하며 스스로 정서적 떨거이층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던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고 이제는 뿌리와 기둥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겠다는 무의식의 선택인 셈이죠. 심리학에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소시오 이모셔널 셀렉티비티 테오리라는 아주 그럴싸한 학술적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남은 수명이 제한적이라고 느낄수록 정보 습득이나 사회적 확장보다는 정서적인 만족과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한 이론이죠. 쉽게 말해 이제 우리는 영양가 없는 인맥잔치에 지칠 대로 지쳤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곧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의 경조사를 챙기러 다녔지만 이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잘 지내? 라는 문자가 반갑기보다 얘가 돈 빌려달라고 하나 아니면 자식 결혼시키나 하는 의심부터 드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이쯤에서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친구를 만나는 기준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첫째, 말이 잘 통하는가? 둘째, 내 험담을 안 하는가?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밥값을 누가 내느냐로 기싸움을 안 하는가? 이 세 가지만 충족해도 그 인연은 상위 1%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 너무 과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 그건 사실 상대방도 나만큼 한가하고 착할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100을 줬으니 상대도 최소한 70은 줘야 한다는 그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때 30년을 형제처럼 지냈던 법과 돈 문제로 완전히 갈라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가 끝까지 의의를 지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를 택했고 저는 한동안 인간 혐오증에 시달렸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그 친구도 참 필사적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이 그만큼 비겁하고 연약하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상대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본성 위에 내가 멋대로 얹어놓은 기대라는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그 기대만 툭 내려놓아도
가슴의 통증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박수를 치며 축하받을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짜 기대의 안개가 그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삶이 양이 아니라 밀도로 남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단 한 명의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때로는 그 한 명조차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공백은 두려워해야 할 구멍이 아니라 오랫동안 타인에게 내어주느라 빚어봤던 진짜 나가 들어설 자리니까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얇겠죠. 잡으려 애쓰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다가도 마음을 비우고 거리를 두면 오히려 그 적당한 간격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통합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밀착하려다 서로의 본성에 찔려 상처를 냅니다. 이제는 그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정확한 거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예의입니다. 가지를 쳐낸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어쩌면 통장의 잔고나 떨어진 기력보다 가슴 한복판에 얹혀있는 기대라는 이름의 커다란 바위덩어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바위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겠지. 내가 이토록 정성을 들였으니 내 자식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하지만 100여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이 기대라는 녀석은 사실 아주 고약한 대부업자와 같아서 우리가 준 것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받아내려 우리 마음을 독촉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여지없이 배신감이라는 압류 딱지를 우리 심장에 덕지덕지 붙여버리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순수하게 100% 이타적인 마음이었던 적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라는 보험용 심리가 깔려있지는 않았나요? 여기서 잠깐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증명해주는 심리학 용어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바로 상호성 규범 Norm of Reciprocity라는 문구입니다.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모원의 규칙이죠.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이 본능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의 생존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범이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만나면 지독한 정서적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나는 상호성 규범을 철저히 지켰는데 상대방은 지키지 않을 때 우리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이죠. 하지만 100살 넘은 노인이 보기엔 그 불공평함이야말로 우주의 기본값입니다. 사자가 배고프다고 나를 잡아먹으려 할 때 나는 채식주의자니까 나를 먹지 말라고 외치는 게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는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재밌는 잡지식 하나 보태자면 우리 뇌는 기대했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통증을 실제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부위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즉, 믿었던 친구에게 실망하는 것은 실제로 팔이 하나 부러지는 것만큼이나
뇌에게는 물리적인 타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는 건 엄살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조심하듯 마음의 기대를 줄여서 부상을 방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농담 한마디 던져볼까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에게 너는 왜 구석구석 꼼꼼히 안 닦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라고 서운해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 청소기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유독 배우자나 자식, 친구에게는 로봇 청소기보다 더 높은 거의 인공지능 신 수준의 기대를 하는 걸까요? 특히 배우자에게 말 안 해도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돼? 라고 묻는 건 윈도우 95 컴퓨터로 최신 3D 게임을 돌리려는 것만큼이나 무리한 시도입니다. 하드웨어가 안 받쳐주는데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라고 닥달해봐야 팬 소음만 커질 뿐이죠. 제가 젊은 교수 시절 정말 아끼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 사비로 등록금까지 보태주며 친자식처럼 돌봤죠. 속으로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내 이름을 드높여 주겠지. 내가 늙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겠지. 하지만 그 제자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더니 연락이 뜸해졌고 나중에는 결혼식 청첩장조차 보내지 않더군요. 처음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에 제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다는 사실을요.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따르는 법인데 저는 원금 보장형 상품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아무에게도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소주의자가 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이만큼 했으니 너는 너의 사정에 따라 반응해라 라고 마음의 주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신기한 건 기대를 내려놓으니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 어머 당연히 안 줄 줄 알았는데 고마워라 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기대를 0으로 설정하면 일만 들어와도 100%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마법이죠. 또 하나 우픈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말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한국인에게 이 말은 안녕히 가세요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걸 곧이곧대로 믿고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건 정치인의 선거 공약이 100% 이행되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순진한 일입니다. 기대치를 지나가던 개가 짖는 소리 정도로만 낮추면 실제로 밥 약속이 잡혔을 때 그 식사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격언 중에 베푼 것은 모래에 쓰고 받은 것은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죠. 100년을 살아보니 이 말만큼 관계를 평온하게 유지해주는 약방의 감초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죠. 내가 해준 건 다이아몬드 종으로 돌에 팍팍 새겨놓고 평생 기억하면서 남이 나한테 해준 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갈 모래 위에 대충 적어둡니다. 그러니 늘 억울할 수밖에요. 이제는 그 기록장부터 폐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든 것으로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숙제이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기대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해 줘야 해. 자식이 명절에 용돈을 듬뿍 가져와야 해. 친구들이 내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줘야 해. 같은 자잘한 욕심들을 하나씩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연약한 생물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나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100살 넘은 노인이 보장합니다. 기대를 비우면 비울수록 그 자리에 차오르는 평온함의 농도는 상상 이상으로 짙어질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토록 서로를 믿고 싶어 하면서도 끝내 상처를 주고받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 말이지요. 이제 우리는 좀 더 깊고 차가운 바다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바로 인간 본성이라는 이름의 심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히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인간이라는 종의 기본 설정값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이 그의 깊은 속에 숨겨져 있던 본성을 끄집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평온할 때는 천사의 미소를 짓지만 생존의 위협이나 강력한 이익 앞에 서면 누구나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기 마련이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문구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심리학과 철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심리적 이기주의, psychological egoism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지요. 설령 그것이 타인을 위한 희생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나의 도덕적 만족감이나 천국에 가고 싶다는 욕망 혹은 사회적 평판이라는 자기중심적 동기가 숨어 있다는 차가운 분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서로의 이기심이 충돌하며 빚어내는 파열음일 뿐입니다. 너무 비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차가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일일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철갑을 두를 수 있게 됩니다. 이쯤에서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정직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한 리필 뷔페에서 마지막 남은 새우튀김을 두고 옆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평소엔 양보와 미덕을 강조하던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맹수로 변하곤 하죠. 또 있습니다.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도 한밤중에 모기가 귓가에서 앵앵거리면 겉으로는 여보 조심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물어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네 인간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그렇게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기발한 잡지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람쥐는
가을 내내 겨울에 먹을 도토리를 수천 개씩 땅에 묻어두지만 정작 그 위치를 기억하는 건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기억되지 못한 도토리들이 싹을 틔워 숲을 이루게 되죠. 인간의 기억력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내가 남에게 베푼 건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남이 나에게 준 상처나 혹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다람쥐처럼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우리의 뇌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과오는 깨끗이 포맷하고 오직 피해 사실만 고해상도로 재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30년 지기 친구와의 일화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친구와 저는 젊은 시절 형제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업 실패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는 제 퇴직금까지 끌어다 쓰고는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저는 술로 밤을 지새우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저는 이제 그를 다르게 봅니다. 그는 저를 미워해서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순간 자신의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우정을 압도했을 뿐입니다. 그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의 본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이었죠. 옛 격언 중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의 마음은 이익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 세상이 참 단순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떠났다면 그것은 그곳에 더 이상 그가 취할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곁에 머물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남아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바다의 저수, 간만의 차를 지켜보듯 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상담을 받고 심리학 책을 수십 권씩 읽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대방이 성인 군자일 것이라는 환상을 깨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비겁하고 질투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혐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이자 이해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 비겁한 인간의 카테고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50을 넘고 60을 지난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허무함은 상대방의 인성이 파탄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너무 늦게 마주했기 때문에 오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마치 평화롭던 호수에 돌 하나가 던져져 밑바닥에 흙탕물이 올라온 것과 같죠. 하지만 그 흙탕물이 가라앉고 나면 호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그러한 존재라는 이해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담 하나만 더 보태자면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와 오늘 저녁에 먹을 맛있는 된장찌개뿐입니다. 된장찌개는 배신하지 않거든요. 적당한 멸치 육수와 구수한 된장만 있으면 언제든 당신이 기대한 그 맛으로 보답해 줍니다. 사람에게서 찾지 못한 위안을
가끔은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의 차가운 본성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당신의 햇살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게 될 테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토록 이기적이고 차갑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엔 기묘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 말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 해방감을 발판 삼아 우리 곁에 남은 인연들의 무게가 아니라 밀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간관계를 일종의 수집품처럼 여겼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이 많을수록 연말 모임 스케줄이 빽빽할수록 자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을 통과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단호합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밀도로 남아야 하며 인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정교한 정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지적인 학술적 문구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제시한 덤바의 수, 덤바스 넘버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뇌 용량으로 진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최대치는 약 150명에 불과하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150명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핵심 집단은 고작 5명 내외라는 겁니다. 50대, 60대를 지나며 인맥이 정리되는 것은 우리 뇌가 이제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이 핵심 5명에게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운영체제가 최적화를 실행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연락처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내 인생 참 헛살았네 라고 자책하는 건 최신형 스마트폰이 불필요한 캐시 파일을 삭제하는 걸 보고 휴대폰이 고장났네라고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쯤에서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연락처가 스스로 나를 정리해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름 옆에 김 사장 보험 2014라고 적어둔 분들 지금 전화 걸면 그분들이 누구인지 기억이나 나실까요? 아마 저 누구시죠? 라는 대답만 돌아올 겁니다. 저 역시 70대쯤 되었을 때 큰맘 먹고 주소록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내가 저장한 이름들인데 절반 이상이 도무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더군요. 심지어 어떤 이름은 이 사람이 내 제자였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 집 보일러 수리해 주러 오신 분이었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은 이미 내 인생의 페이지에서 탈락한 엑스트라일 뿐이라고요. 기발한 잡지식도 하나 챙겨가세요. 위스키나 브랜디를 오크통에 넣고 숙성시킬 때 매년 전체 양의 약이 3%가 증발한다고 합니다. 양조업자들은 이를 천사의 목, 엔젤 쉐어이라고 부르죠. 겉으로 보기엔 아까운 손실 같지만 사실 이 증발 과정이 있어야만 술의 풍미가 깊어지고 진정한 명품 위스키가 탄생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라는 오크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은 인생의 천사들이 가져가는 몫입니다. 그들이 떠나간 빈자리 덕분에 남아있는 인연들의 농도는
더욱 진해지고 향기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상실감은 사실 고귀한 숙성의 향기로 변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트워킹 하라고 강요합니다. 링크드인이다, 페이스북이다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연결되어야 도태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백살럼은 제가 보기에 그런 건 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1, 연계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찬손을 잡아줄 사람 한 명의 체온보다 못한 것을요. 인생 후반전의 승부처는 얼마나 많은 지인을 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정서적 밀도를 가진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바로 빌려주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야, 너 죽으면 안 돼. 나랑 아직 소주 한 잔 더 해야지 라고 진심으로 화를 내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딱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의 인생은 잭팟을 터뜨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요, 걱정 마세요. 거울 속에 당신을 평생 지켜봐 온 나 자신이라는 가장 충직한 친구가 있으니까요. 사실 100년을 살아보니 남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느라 정작 나 자신과 친구가 될 시간을 놓치는 게 가장 큰 비극이더라고요. 격언 중에 수많은 지인은 그림자와 같아서 해가 떠 있을 때만 곁에 머물지만 진정한 친구는 별과 같아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을 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50을 넘은 여러분, 지금 당신의 하늘에서 해가 지고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별들을 발견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별들은 평소엔 소란스러운 세상의 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맥의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이 깔리면서 당신 곁을 끝까지 지켜줄 소중한 존재들이 하나 둘씩 반짝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농담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틀렸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오늘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아쉬워라 라고 답장하지만 속으로는 아싸, 오늘 저녁엔 집에서 편한 바지 입고 TV나 봐야지 하고 쾌재를 부르는 당신,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간관계에 지친 우리 영혼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니까요. 이제는 그 솔직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관계가 정리된다는 것은 당신이 매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관계의 붕괴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또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해석해낸 나 자신의 깊이입니다. 혹시 오늘 밤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고 마음이 시린 분이 계십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이제 무엇을 비워냈는가?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진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대부분 타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애정의 크기가 아니라 거리의 정확함이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의 저처럼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쩔쩔매며 좋은 사람이라는 훈장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훈장은 녹슬기 쉽고 남들은 그 훈장을 당신의 가슴에 달아준 뒤 당신을 이용하기만 할 테니까요. 이제는 인맥의 양을 자랑하는 대신 당신의 고독이 얼마나 투명하고 단단한지를 자랑하십시오.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관계를 지키는 힘은 애정의 크기가 아니라 거리의 정확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거리 조절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거의 고행에 가깝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처럼 발벗고 나섰고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법 없이도 사실뿐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입꼬리가 은근히 올라갔죠. 그게 자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 칭찬은 사실 저를 소모시키기 위해 세상이 던진 달콤한 사탕에 불과했습니다. 칭찬의 유통기한은 놀랄 만큼 짧았고 그 뒤에 남는 것은 당연하게 요구되는 희생뿐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문구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병적 이타주의 pathological altruism라는 개념입니다. 타인을 돕고 싶은 선한 의도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상대방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관계를 망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고마워하겠지 라는 믿음이 실상은 내 내면의 결핍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접했을 때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베푼 호의가 사실은 상대방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쯤에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이야. 노운을 떼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가 사정상 한번 거절했을 때 교수님,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변하셨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정말이지 제 혈압이 수직 상승하곤 했습니다. 아니, 10번 도와주다가 한 번 못 도와줬다고 변했다니요? 그럼 그동안의 9번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잔인한 본성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은 권리가 되고 그 권리가 침해받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개미들이 군집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개미 중에는 문지기 개미라는 보직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머리 모양을 굴의 입구와 똑같은 평평한 형태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오면은 그냥 머리로 입구를 꽉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죠. 곤충도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 신체 구조까지 바꿔가며 NO라고 외치는데 우리 인간은 왜 안 됩니다. 라는 그 세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속을 썩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에도 이 문지기 개미 한 마리쯤은 키워야 합니다. 내 내면의 가장 깊은 방을 아무나 들락날락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노년에 접어들어 터득한 기술이 바로 정중한 무관심입니다. 이건 차갑게 등을 돌리거나 독서를 퍼붓는 태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다해 웃으며 인사하되 내 영혼의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할 때 우리는 흔히 미안한 마음에 구구절절 긴 설명을 덧붙이곤 하죠. 사실은 제가 어제부터 몸이 안 좋고 갑자기 가족 행사가 생겨서 이런 설명은 오히려 상대에게 반격의 틈을 줍니다. 아유, 몸 안 좋아도 이건 잠깐이면 되는데 라고 말이죠. 정중한 무관심의 핵심은 짧고 명확한 거절입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두 번째 농담을 해보자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이 경계를 가장 쉽게 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자식이니까 희생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102년을 살며 지켜본 결과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깁니다. 제가 상담해준 수많은 제자 중에는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된 형제,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감당 못해 절연한 자식이 수두룩합니다. 비극의 원인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경계선 바운더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사이에도 화장실 문을 닫는 예의가 필요하듯 영혼의 공간에도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동료와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절교 상태로 지내다가 몇 년 뒤 그가 다시 손을 내밀더군요. 예전에 저라면 그래,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모든 문을 활짝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는 하되 인생의 중심부로는 다시 들이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악수만 나누고 제 개인적인 고민이나 약점은 절대 노출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은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상황이 비슷해지자 그의 변하지 않은 본성은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만약 제가 경계를 풀었다면 저는 똑같은 칼날에 2번 베었을 겁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본성을 잠시 숨길 뿐이죠. 세 번째 농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임에 가서 나만 착한 사람 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설거지를 도맡아 하거나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속으로 와, 저 사람 정말 천사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다음에도 쟤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족쇄를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대접해야 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는 친절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을 명확히 지키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50을 넘은 여러분,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하고 무리한 요구에는 미소 띤 거절로 대응하십시오. 그것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존엄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럽지만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오히려 더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억하시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내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다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밀착이 아니라 상처 없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간격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과는 가볍게, 몇몇과는 오래, 그리고 대부분과는 예의 있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당신의 평온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세우는 법을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에 아주 낯설고도 거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요라는 손님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벨이 단 한 번도 울리지 않는 밤, 주말인데도 아무런 약속이 잡혀있지 않은 달력, 더 이상 나를 찾거나 귀찮게 하는 이가 없는 텅 빈 시간들, 많은 이들이 이 고요의 문턱에서 멈칫하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다 정말 세상에서 잊히는 건 아닐까? 나만 이렇게 외톨이로 남는 걸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죠. 102년을 산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평생을 보냈던 연구실을 정리하던 날, 누렇게 변한 논문 뭉치를 상자에 담으며 텅 빈 복도에 울리는 제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쯤에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든 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휴대폰 수리점입니다. 가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 봐, 내 폰이 고장났나 봐.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와. 그럼 직원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아주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손님, 기계는 아주 정상입니다. 단지 아무도 전화를 안 거시는 거예요. 웃기면서도 뼈아픈 현실이죠.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발해 버린다고 믿는 연결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텔레비전을 켜고 의미 없는 영상을 끝없이 넘기며 내 안의 정막을 소음으로 덮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2013년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매일 2시간씩 완전한 침묵 속에 생쥐를 두었더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소음은 뇌를 위축시키지만 침묵은 뇌를 재생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전화기가 조용한 건 당신의 인생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비로소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과학적인 축복인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이 둘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사실 북극과 남극만큼이나 맵니다. 외로움이 타인이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결핍의 상태라면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하며 느끼는 충만의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수동적인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결단이죠.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비병리적, 자발적, 사회적 철회, non-pathological, voluntary, social withdrawal for identity consolidation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거창한 말 같지만 결국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도 이제 나랑 좀 놀아야겠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혼밥, 혼자 먹는 밥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죠.
하지만 식당에서 혼자 당당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은 사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먹고 싶은 메뉴도 양보하고 하기 싫은 이야기를 맞장구 쳐주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100년을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사주는 밥이 아니라 내가 정말 먹고 싶을 때 나 자신과 대화하며 천천히 씹어 삼키는 밥이더라고요. 제가 한겨울에 큰 병을 앓으며 몇 달간 집에서 홀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니? 사실 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었던 거잖아. 평소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감정들이 고요한 방 안에서 하나둘씩 피어오르더군요. 그 대화는 때로 쓰라렸지만 그 어떤 명강의보다 맑고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만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늘 왜곡되어 있죠. 오직 고독이라는 투명한 수면 위에서만 우리는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벽 보고 이야기하게 된다고 걱정하시나요? 괜찮습니다. 벽이랑 이야기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벽이 당신에게 대답을 시작할 때 뿐이죠. 사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내면이 비어 있는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증명받으려 하기 때문에 늘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나 어때? 나 잘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묻는 그 허기가 바로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격언 중에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50을 넘은 당신에게 찾아온 이 고요는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는 자유, 내 취향과 욕망을 누구의 허락도 없이 펼쳐놓을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 공백은 두려워해야 할 구덩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꽃이 다시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비옥한 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라는 디지털 마약에 의존해 잠시도 자신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102세 노인이 보기엔 그게 참 안쓰러워요. 침묵이 흐르는 찰나의 순간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그 손길이 마치 추위 속에서 성냥 하나를 긋는 성냥팔이 소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냥불은 금방 꺼지고 추위는 더 혹독하게 찾아오죠. 진짜 온기는 내 안의 고독을 난로 삼아 스스로 불을 지필 때 생겨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고 마음이 시린 분이 계십니까? 그 침묵을 피하지 말고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비워냈는지를 묻지 말고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남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이라는 지팡이 없이도 세상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단단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의 충만함을 만끽하다가도 문득 우리를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당기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102년을 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교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질문을 던지는 이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이미 자기만의 정답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자식이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성공하면, 동창들 사이에서 목소리 좀 크게 낼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답말입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인간사를 관찰해온 제가 보기에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일종의 끝나지 않는 이어달리기에 불과합니다. 바톤을 넘겨받는 순간 기쁘지만 곧바로 다음 주자를 쫓아 죽으라 뛰어야 하는 운명이죠. 이쯤에서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60대입니다. 예전에는 옆집 김씨가 뭘 먹고 사는지 정도만 몰라도 평화로웠는데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실시간으로 훔쳐봅니다. 누구는 이번에 하와이를 갔다네. 누구 손주는 영재라네. 새벽 2시에 화장실 가려고 깼다가 휴대폰을 켰는데 나보다 공부 못했던 초등학교 동창이 비행기 1등석에서 샴페인 마시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날 잠은 다 잔 겁니다. 우리 뇌는 참 잔인하게도 남의 편집된 하이라이트와 나의 편집 안 된 뒷모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취미가 있거든요. 학술적으로는 이를 상향적 사회 비교 upward social comparison라고 부릅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현상이죠. 특히 현대 사회처럼 정보가 넘치는 환경에서는 이 비교의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100년 전에는 기껏해야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끝이었지만 지금은 얼굴도 모르는 재벌 3세의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102살 노인이 단언컨대 이것은 실체 없는 유령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 속 그들이 웃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평온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기발한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크랩 멘탈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양동이에 넣어두면 뚜껑을 덮지 않아도 개들이 탈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기어오르면 밑에 있는 다른 개들이 그를 붙잡아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 사회의 비교 심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은 축하하기보다 어떻게든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안도감을 느끼는 본능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품격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싶다면 이 양동이 소개들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걸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여러분, 동창회에 나갔을 때 가장 목소리 큰 친구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검사가 돼서 이번에 빌딩을 하나 샀지. 그런 친구들은 사실 당신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우러러 봐줘라고 말이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굳이 남을 앉혀놓고 자기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뷔페 음식이 맛있는지에 더 집중하죠. 제가 수많은 재력가와 권력자 제자들을 보았지만 겉으로 빛나는 삶이 반드시 속까지 단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재산을 지키느라 신경안정제를 달고 살고 권력자는 자리를 잃을까봐 사방을 경계하며 잠을 설칩니다.
화려함은 늘 불안이라는 이자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0을 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새롭게 정의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채우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잠잠한 상태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몸에 큰 병이 없고 당장 빚쟁이에게 쫓기지 않으며 마음을 짓누르는 원한이나 죄책감이 없다면 그것이 이미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온몸의 건강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9가지가 괜찮아도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곤 하죠. 이제는 그 한 가지 부족함에 집중하는 눈을 감으십시오. 대신 오늘 사고 없이 하루를 마쳤다는 것, 사랑하는 이가 무사하다는 것, 그 당연한 사실들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세 번째 농담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유행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무릎 시리고 눈 침침한데 뭐가 시작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죠. 곤저도 100살 넘게 살아보니 60은 정말 애기더라고요. 60세 인생 다 살았다고 한숨 쉬는 제자들을 보면은 제가 지팡이로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늦은 게 아니라 비로소 비교라는 독을 해독하고 나만의 속도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에 도달한 겁니다. 봄에 피는 꽃만 꽃입니까? 늦가을 서리를 맞으며 피는 국화가 더 깊은 향을 내는 법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다 꽃 피우는 봄에 나는 아직 싹도 안 뺐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마도 겨울에 가장 화려하게 빛날 눈꽃일지도 모르니까요. 비교의 독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를 보며 목을 축이지 말고 아래를 보며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비겁한 위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고단수적인 전략입니다.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당신의 인생을 재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시계는 오직 당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뭐라든 나는 오늘 나의 계절을 성실히 살았다. 아프지 않았고 남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이만하면 충분하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적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진짜 인생의 수익률 1, 2입니다. 100년 넘은 노교수가 보장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방 안에는 비로소 따스한 행복의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면의 평온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평온한 대지 위에 나만의 꽃을 심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이름 뒤에 붙은 수많은 꼬리표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어느 회사의 부장님, 혹은 저처럼 노교수라는 직함 말이지요. 그 꼬리표들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처럼 우리를 조여왔지만 우리는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으며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서글픈 진실 중 하나는 그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던졌을 때 정작 그 안에 남은 진짜 나는 너무나 앙상하고 낯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바로 그 앙상한 나에게 새 살을 입히고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심오한 학술적 문구 하나를 인용해 볼까요? 사회학에서는 이를 역할 이행 과정에서의 자아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날 때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을 뜻하죠. 하지만 백이세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생전 처음으로 나 자신의 욕망과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열린 것이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평생 남의 입맛에 맞춘 요리만 하느라 정작 내가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 잊어버린 셈이죠. 이쯤에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배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은퇴한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오늘 뭐해? 점심은 뭐야? 라고 묻는 젖은 낙엽 같은 남편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건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자식이 독립한 뒤 텅 빈 거실에서 리모컨만 쥐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우리를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들의 성공이 나의 구원이 아니고 그들의 선택이 나의 실패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180도 돌려 나 자신에게 쏟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언제 오니? 라고 전화할 시간에 내가 사고 싶었던 예쁜 그릇을 쇼핑 장바구니에 담는 게 훨씬 생산적인 일입니다.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도 하나 챙겨가세요. 여러분, 피톤치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살균 물질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물질을 더 많이 내뿜는다는 겁니다. 즉, 숲의 향기가 진하다는 건 나무들이 치열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우리 영혼에 깊은 향기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 향기를 만끽하며 나만의 텃밭을 일궈야 합니다. 그것이 베란다의 작은 화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붓을 다시 잡는 일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저처럼 90이 넘어 시작한 텃밭 가꾸기가 될